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자연주의 드라마의 문제 영역으로서의 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텍스트 122쪽입니다. 가정 붕괴의 원인과 권위주의적 아버지. 자, 이 내용을 이제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여러분이 텍스트만 보면 좀 지루할 것 같고 해서 제가 항상 동영상 자료 같은 걸 찾아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연주의 드라마 하우프트만의 대표작인 디 베버, 직조공이라는 뜻인데, 이 작품을 이제 독일에서 연극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이 독일어를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분위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Bleiben 16 Silbergroschen 2 Pfennig. Sind Sie bedankt? Nu stimmt's etwa wieder nicht? Ein paar Pfennig auf Vorschuss hätte ich doch halt auch so nötig. Ich hab 자, 테아트죠. 이게 이제 독일어로 연극이란 뜻입니다. 무대. Ein paar 100 Taler nötig, wenn's aufs Nötighaben ankäme. Über den Vorschuss hat der 30er selbst zu entscheiden. Abend für Abend wie ausgebunden, halb tränig vor Staub und Bluthitze. Da hat man sich glücklich 13. halb BM erschind. Hier wird nicht 노동자들과 양복 입은 사람이 Das 이제 möchte ich doch einmal sehen. Herr 회사 주지요. 30er, möchten Sie einmal so freundlich sein? Was gibt's in Pfeiffer? Becker will sich's Maul nicht verbieten Ach lassen. so, Becker, ist das der? Ja, Herr 30er, das ist der. Und das ist der. Was erlaubt sich denn der Mensch? 도이체스 테아트, 이게 독일 연극이란 뜻인데, 이제 양복 화이트 칼라가 지금 사주 쪽 입장이고, 지금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블루 칼라와 화이트 Dem geht's 칼라. so gut. Ich kann bis zu einem gewissen Grade dafür sorgen, dass die Arbeitslosen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배우 이름이니까 인고리스. Du kannst lesen, du kannst schreiben, du kennst dich aus mit der armen Weberbevölkerung. Du sollst unsere Sache mal in der Hand nehmen, Vater hier. Mehr Nils. 여러분 독일어 발음 Sollte mir 들으니까 nie drauf 좀 ankommen, da ich ja den sensational. alten Fabrikantenräuber bin, dann wollte ich viel zu gerne mal ein Lied Luft spielen. Ich bin ein umgänglicher Kerl. Aber wenn ich aber falsch wäre und ich krieg's mit der Wut, dann nehme ich 30ern in die eine, Dietrichern in die andere Hand und schlag sie mit der Keppen aneinander, dass es Feuer aus den Augen springt. 노동자들의 어떤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Immer drauf! Immer drauf! 이제 지금 그 노동자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그죠? 저임금에 시달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대가 이제 여기 이제 독일어를 번역해주면 디 인스체니룽, 이 무대, 이 연출, 연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극장에서 아주 최소한도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연극에서 가장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그랬어요.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게 오히려 이게 가장 최소한의 것이다. 그래서 이 파츠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그 신문 이름입니다. Das Freund! Und das muss anders werden hier! Jetzt auf der Stelle! Wir leiden's nimmer! Wir leiden's nimmer! 이제 유일한 외침 이렇게 돼 있는데, 연극 무대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대사를 읽어보죠. Mag kommen, was will! 직조공들의 어떤 분노 외침,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출한 이 공연이 아마 상을 받은 것 같아요. 테아트 프라스 연극 네스트로이라는 연극상을 받았네요. Hab's doch auch nicht gestohlen! Hab's doch heller von Pfennig auf richtig 또 이런 작품도 있었고, 이건 다른 작품입니다. 이제 하우프트만의 베버 그 작품이 이제 상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또 독일어로 샤우슈필 이것도 내나 연극이란 뜻입니다. 연극 무대. 디 베버 하우프트만. has never been a good advisor, nor has anger, grief and pain. Are they
그냥 이제 노동자들의 비참한 그 어떤 실상을 무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Und was hängt nicht alles am Unternehmer? 이 사람이 이제 Was saugt nicht alles 사장이죠. an ihm und will von ihm leben? Hier wird der Mensch langsam bewegt. Hier ist die Folterkammer. Und das muss anders werden. 사람들은 이렇게 흥청망청 지내고, 그죠? 빈부격차를 표현하는 노동자는 이제 Wir bleiben es nicht mehr. Im Guten geht's nicht mehr. Wo wäre sowas? Im Guten 옷을 집어 던지죠. 이제 19년도에 공연한 내용인데 약간 현대극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켰네요, 그죠? 이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노래 같은 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길어서 제가 다 못 보여드리겠는데 분위기만 보세요. 대사는 없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대학에서 이제 콘스트 우니베르시테츠 그라츠,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라츠 대학에서 이제 연극 공연한 내용입니다. 직조공. 연출자들 이름 나오고, 또 제 화면이 나오네요. 어둡서 그렇네. 공장 안에 어떤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기계 소리, 기계음, 그죠? 노동자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대학생 학생증이 있으면은 거의 뭐 50% 할인씩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우리처럼 대학에 오래 있으려고 휴학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군대 휴학, 또 취업이 잘 안 돼서 또 휴학하고 뭐 이렇게 끌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 학생으로서 혜택이 많다 보니까 특히는 독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연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50% 할인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계속 있으려고 혜택을 보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단순 노동에 시달리는 걸 지금 표현한 것 같죠? 자, 넘어가서 조금 더 지나가 볼까요? 우리로 치면 약간 난타처럼 그 대사가 필요 없는 그죠? 독일을 모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죠?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분의 한계나 이런 거를 요 뒤편에 있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앉는 사람이 이제 부유층이잖아요. 그죠? 네.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은 이 집으로 넘어갈래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 한계. 자, 시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 독일 연극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평화제에서는 그 소시민 가정이 이제 붕괴하는 게 그 물질적인 측면에 너무 이제 초점 맞춘 그런 어떤 결혼, 그리고 그러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는지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불평등한 결혼을 다룬 문학 작품은 사실 자연주의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문학에서는 그 계급적 편견이나 혹은 계급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으로 인한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주제를 다뤘지만 이 작품 평화제에서는 결혼 이후의 주인공들의 삶과 운명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런 불평등한 결혼의 이유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그러한 결혼이 가져오는 어떤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 숄츠 부부가 나이 차가 많죠. 이 숄츠 부부 사이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어떤 정신적 차이, 지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정신적 차이란, 한 사람은 대학 의사 출신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나이도 많고, 또 한 사람은 16살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어린 나이 때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 차이로 인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이게 극복될 수 없다. 갈등이라고 해도 사실은 부인 쪽보다는 이제 남편 쪽에 사실은 문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붕괴되는 과정이 이제 대사 속에서 이 연극을 보면 나오는데, 숄츠 부인이 남편의 그런 어떤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고통받습니다.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죠? 대사를 볼까요? 이 로베르트는 아들이죠. 숄츠 부인은 어머니고, 아들이 엄마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전혀 반박하지는 않아. 아버지 밑에서 우리 두 사람 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았지. 난 정말 모르겠어. 뭐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그걸, 자, 어머니가 바보 같은 소리, 그가 뭐가 부족했단 말이냐. 그는 이제 아버지를 말하죠. 남편. 뭐가 부족했단 말이냐. 난 그걸 알고 싶다. 아들이 경솔하게, 엄마가 그걸 정말 알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해력이야. 어머니가 이제 떨어지는 지적 수준, 그 교육 수준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숄츠 부인이, 난 지금의 나보다 더 똑똑해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들이 많고, 특히 숄츠 부인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가정 환경이 그랬는데, 물론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교육 수준은 낮은 가정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시민 가정 딸들처럼 이 숄츠 부인도 역시 결혼하기 전에 부모 집에서 좀 지적인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그래서 어떤 독립심도 별로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의식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숄츠 부인이 미숙하고 좀 자립적이지 못한 그 당시에 전형적인 시민 가정의 딸로 그렇게 이제 성장했고, 일상적인 가사일은 잘했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어떤 지적인 분야는 더더욱, 그죠? 생각을 요하는 분야는 더더욱 이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로베르토가 이제 그 부모의 결혼이 왜 파국에 이르게 됐는지를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도, 아까 그 위에 대사에서도 여기 나오죠. 숄츠 부인이 대답하는 거는 요 밑에 보세요. 숄츠 부인의 대답은, 나는 확실히 언제나 최선을 다했단 말이다.
똑바로 말해라 로베르트야. 나는 그에게 이제 그는 남편이죠. 좋은 음식을 요리해 줬어. 그는 따뜻한 양말을 신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이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장면에서도 이제 이 숄츠 부인이 불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을 아직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아니야, 난 알고 싶어. 내가 뭘 비난받아야 하는지. 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불행한 거는 부인이 일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 이상의 세계는 이해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사고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숄츠 부인이 남편이나 아이들과 어떤 정신적인 교감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숄츠 박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전혀 소통 커뮤니케이션하기 힘든 아주 어린 나이, 그죠? 16살이고 자기는 40살 때니까 나이 어린 부인을 그것도 아주 외딴 곳으로 끌고 들어와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가족들과 함께 안 합니다. 좀 사람이 예민하고 늘 뭔가에 쫓기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가족들에게 항상 어떤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아주 외딴 곳에 들어와서 이 살고 있는 숄츠 박사가 이 가정의 좁은 영역에서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군림하려고 하죠. 폭군처럼. 그죠? 그래서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식들의 삶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9살과 10살짜리 두 아들에게 매일 10시간 이상 공부를 가르치면서 힘들게 하고 그 이후 5년 동안은 또 아무것도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는 일은 사실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되죠. 아버지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에도 성장기에 많은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숄츠 부인에게도 사실은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지금 나오지만 이 숄츠 부인에게도 이건 고통이고, 부모에게도 이제 결국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당시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로 아르노 홀츠와 제가 요하네스 슐라프를 얘기했죠. 이 두 사람이 작품 중에 같이 쓴 젤리케 가족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 숄츠 박사가 여기에 나오는 젤리케 가족에 나오는 그 젤리케처럼 숄츠 박사도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 좀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위치지만,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숄츠 박사는 이제 술에 의존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러면서 점점 망상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뭔가 쫓기는 것처럼 망상에 시달리고. 그렇지만 그는 항상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사에도 지금 나오죠. 그러나 난 변하지 않았어. 난 이 집에서는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보여주겠어.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숄츠 씨 가정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고 이제 불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게 표현이 비유적으로 뭐라 했을까? 마치 고여 있는 늪과 같은 곳. 여러분, 그 물은 이렇게 쭉 흘러가야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물이 고이면 어쨌습니까? 정체되면 오염이 되고 좀 균도 많아지고 늪처럼 그렇게 되죠. 그 고여있는 늪, 우리 4대강도 지금 뭐 녹조라떼 이런 말 그때 이명박 집권 때 4대강은 물이 자연 원래 상태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제
더 녹조라때가 심해졌잖아요. 그죠?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늪이란 말도 그런 의미라 고여 있는 거니까 정체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억눌려 살면서 불평과 탄식만을 늘어놓는 그 어머니가 그런 어떤 어머니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이들한테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아들인 이제 로베르토 외에 또 아우구스테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테하고 로베르토는 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좀 어둡고 우울하고 좀 냉소적이고 항상 불평 어떤 투정이 많습니다. 이 숄츠 가족 간의 이런 갈등과 대립은 이 연극을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점점 더 격화됩니다.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막 좀 무관심하게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의 엄격한 어떤 교육 방식이나 또 부모들 간에 막 서슴지 서로 싸우는 모습 이런 거 그때마다 노골적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어떤 대사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과거에는 현재보다 오히려 더 폭력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연극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 중에 이제 빌헬름이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미 불행에 빠진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런 어떤 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들이 빌헬름이 집을 나가는데 가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허너 모녀라고 이제 아는 아줌마 집에 이제 그 아줌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아들 로베르트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또 아우구스테는 집에만 머무면서 이 딸이죠. 아우구스테는 그래서 굉장히 성격도 공격적이고 또 개박스러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가정이 붕괴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크리스마스 축제. 이 작품의 제목인 평화제가 평화의 축제란 말을 줄인 말인데 이게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다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명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평화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평화제 때 크리스마스 축제 때 이미 작품 부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그동안 집을 나가 있었던 아버지도 숄츠 씨도 뭐 술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아픈 몸으로 집으로 오고 또 아까 그 부흐너 부인도 빌헬름을 이제 데려옵니다. 아버지와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는 이런 아버지와의 갈등과 대립 자체를 비극적 사건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대사를 들어보면. 그렇지만 이 부흐너 부인이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고 하니까 아들에게 빌헬름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사과하고 아버지에게 복종해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라고 좀 이 부흐너 부인이 빌헬름한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대사에도 나오죠. 어디입니까? 뒤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부흐너 부인이 그 빌헬름한테 너는 당신은 했는데 조금 상황이 안 맞아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니까죠. 너는 불쌍한 너희 아버지 앞에 몸을 낮추어라.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너는 다시금 완전히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다. 아버지한테 간청하거라.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들어라. 뭐 이런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들 빌헬름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안 돼 있죠.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사실은 가족이 불행에 빠진 주된 원인은 아버지한테 있다고 빌헬름은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헬름의 대사를 보면은 이곳은 나에게 삶을 주었죠. 자기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죠? 자기 가정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곳은 나의 삶을 체계적으로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죠? 태어나게만 해줬지 그 뒤로는 자기 삶을 망가뜨렸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혐오감을 느낄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고 끌고 가다 마치 짐을 나르는 동물처럼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까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연극이니까 이제 보통 이런 대사를 많이 하겠죠. 그죠? 예, 현실적인 대사는 아닙니다. 사실 연극적인 대사인데. 왜냐하면 조금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 로베르토도 역시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사실은 돌립니다. 40살이 된 한 남자가 16살에 소녀와 결혼해서 이 외중구숙으로 끌고 들어오다니 그래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은 정지되고 썩고 부패한 늪이 되어버렸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죠? 예. 이렇게 가족이 불행에 빠지게 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빌헬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빌헬름에게 사랑과 복종을 하는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윤리적 도덕적 어떤 관념이니까 그런 시민 계급의 지금 가족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니까 이 부인이 요구하는 것은 빌헬름을 더 힘들게 절망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랑도 없는 아버지에게 그 자신이 결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님을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데 빌헬름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굴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니까 굉장히 내면적으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마지못해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기절해버려요. 왜? 결국 빌헬름은 자기 자아를 굴복시키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걸 강요하니까 그죠?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헬름이 실신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인격을 상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식이니까 사실은 아버지 없이 성장한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강요, 그렇게 강요에 놓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몇 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내적으로 폭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없는 억압적 아버지에게 무조건 사랑과 복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작가인 하우트만은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우트만이 처음에 이 작품의 제목을 사실은 아버지라고 제목을 하려고 했답니다.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물론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 질서나 이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 또 이에 대한 저항, 반항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부자 간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사실은 이 작품에서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작품에서도 나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작품에서도 전통적인 사회질서라는 이름으로 아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복종과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옵니다. 아들의 저항하는 목소리가, 흥분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빌헬름은 이런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 당시의 어떤 윤리적인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관습이랄까 이런 그 부인을 통한 강요의 요구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의사를 표현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작품에서 이 아들 요한에서는 더 극단적입니다.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에 대해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사실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자살로 끝난다는 거, 이렇게 기절을 한다든지 자살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서 숄츠 박사는 자신의 삶과 또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가정에서의 지배권의 포기를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대사에 나오죠.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것은 끝나서 나와 더불어. 여기 그것이라는 것은 아버지 권위를 말하겠죠. 끝났다. 나와 더불어. 이렇게 20세기 초 표현주의에 이르러서는 공공연하게 무대 위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까지도 나오는 그런 연극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표현주의 연극에 대해서 했지만, 그죠? 여기서 지금 자연주의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자 간의 갈등이 이제 이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인간적인 문제인가 시대적인 문제인가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작품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그 당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현대사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시대를 초월해서.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논의를 쭉 보면, 아까 보면 뭐 가정의 파멸이라는 부제가 이제 이 작품의 부제인데, 과연 이 작품이 자연주의 드라마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환경적 요소 영향하에서 유전에 의한 결정론이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센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주장하는 비평가도 있었죠. 여기 이제 구트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트케라는 비평가는 하우프트만 문학이 그 당시의 시대적 경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에 오히려 반대하면서 하우프트만이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구트케는 하우프트만을 시대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인간적인 비극을 그려낼 줄 아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엠리히라는 비평가가 이제 말하는 입장을 보면 하우프트만이 이 작품에서 영원히 인간적인 것, 역사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운명과 관련된 내용, 죄라고 할 수 없는 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그 1880년대 가족사인데, 이것도 역시 시대적 연관성을 갖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히 우리가 인간적이고 언제나 문학적 소재로 등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죠. 지금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뒤에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까운 친척들 간의 심각한 불안은 인간 심리의 가장 끔찍스러운 현상에 속한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한 싸움에는 열렬한 애정과 미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사랑과 미움이 싸우는 사람들 각자에게 동시에 그리고 똑같은 정도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대단히 큰 고통과 그와 같은 대립을 끊없이 야기시킨다. 이런 뭐 조금 우리가 우리식 표현에 맞게 조금 의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직역을 하니까, 그죠? 뭐 의미는 여러분 뭐 다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우프트만은 드라마의 구성상의 원칙으로 이런 대립적 상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물론 그런 경향이 많았죠. 보면은 뭐 셰익스피어 창작을 보면 뭐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뭐 이런 피와 눈물, 뭐 이런 원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다뤄지지 않습니까? 햄릿에서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우프트만은 이런 창작 활동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혹은 역사를 초월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문학 작품으로 형성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있어요. 이게 이제 하프트만의 이제 초기와는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변화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하프트만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예술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 노력한 자연주의 사조를 대표하는 젊은 지식인 세대에 들어갑니다만, 아유, 집이 좀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을 닫아도 방음이 좀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 젊은 시대는 이런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젊은 작가였는데, 그 당시 아마 자기가 한 고백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아마도 나는 사회 작가일 것입니다. 적어도 내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제도 역시 오래전부터는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우프트만 스스로도 그의 초기 작품에서의 그 어떤 현실 참여 의도 그리고 사회 비판 성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평화제라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랑이나 미움 이런 거는 결코 고대의 연극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영웅적인 인물들은 아니죠. 영웅적인 인물들의 어떤 비극적인 갈등이나 대립은 아니죠. 또 위대한 인물들의 감정도 아닙니다. 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강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정하고 소극적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아주 나약한 소시민들이에요.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도 일상생활에서 그저 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비극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비극처럼 뭐 고대의 어떤 영웅적인 뭐 장수라든지 어떤 정말 뭐 일반인과는 다른 그런 어떤 주인공이 아니고 정말 신분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소시민들 아니면 그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공이죠. 그죠? 그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빌헬름이 내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절망하는 것은 외적인 무기력으로 아까 기절도 하고 뭐 그죠? 이렇게 외적인 어떤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역시 보면은 그 여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보면 전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도 없죠. 또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면서 정신착란에 빠지고 어머니는 항상 우는 소리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딸인 아우구스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적인 말이나 또 조롱이나 냉소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아들인 로베르토는 이런 허무주의 그죠?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 냉담함이나 허무주의로 이제 그런 태도를 또 보이고 또 빌헬름은 제일 고통받는 자식이죠. 자반부 듯한 고통에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고통받는 자식이 빌헬름. 그래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립과 투쟁, 옛날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처럼 영웅들 간의 어떤 거대한 대립이나 어떤 투쟁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따금씩 개인들 간의 대립과 사소한 말다툼, 언쟁, 그죠? 이런 게 나타나고 그렇지만 이것들 역시 의도적으로 계획된 논쟁이 아니고 우연한 충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어리스토텔레스 비극과는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자연주의입니까? 실제 생활의 어떤 한 단면을 가져온 듯한 그런 연극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좀 지금 대상은 그 당시에 가장 불행한 어떤 가정, 그죠? 어떤 일상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이 숄츠 가족은 사랑을 위한 힘도 또 미움을 위한 힘도 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가족인데 숄츠 부인의 감상적이고 애처로운 탄식이나 또 아들 로베르토의 또 냉담하고 불순한 비난 이런 게 이제 이 가족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대사에 보면 보세요. 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랑, 흔적도 없죠.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어림도 없죠.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난 화단이죠. 이게 성장 배경 때 벌써 이런 게 심어진 거예요. 그죠? 이 작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념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인물들은 안 나타납니다. 그죠? 뭐 옛날처럼 운명과 자유, 현실과 이상, 뭐 그죠? 이런 고전주의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생한 어떤 생활, 삶의 어떤 한 단면, 그런 삶의 어떤 억압적인 메커니즘,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또 생물학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그런 현대적 자연주의 드라마가 이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간이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뒤에 내용을 또 하면은 끊길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환경 드라마라는 말이 나오죠. 환경,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거의 다 했죠. 조금 남았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하고 마실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도 막 우리가 너무 또 오래 하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보통 한 50분 정도 하면 딱 적당한데 지금 내용상으로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42분인데 일단 끊겠습니다. 끊고 남은 부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